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하자마자 설을 쇠러 친정에 갔다가 우연히 오빠와 새언니의 대화를 엿듣게 된 한 여자의 사연입니다. 저는 그 충격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떠나는 기차표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설을 앞둔 안동의 차가운 공기는 살을 내는 듯한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잿빛 캐리어를 끌며 집으로 향하는 붉은 벽돌길 위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벽돌 위로 캐리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스산한 겨울 오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짙은 안개가 길 전체를 뒤덮어 차가운 겨울바람에 떨고 있는 늙은 감나무의 실루엣마저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성공한 딸의 모습이 아닌 실패자의 모습으로. 파탄 나버린 결혼 생활이라는 거센 폭풍 후에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녹슨 철대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미처 새로 칠하지 못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빛바랜 하늘색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의 축축한 내음과 섞인 아궁이의 구수한 연기 냄새. 이곳은 제게 가장 평온한 안식처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울분을 터뜨리며 실컷 울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대문 빗장에 손을 대는 순간 망설임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차올랐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집 뒤편에서 빗자루질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보다 훨씬 늙고 쇠약해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 저 민서예요. 어머니는 씻지 않은 만두 속 재료가 든 그릇을 든 제 부엌에서 허둥지둥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욱한 안개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캐리어 옆에 잔뜩 웅크리고 서 있는 바싹 마른 딸의 모습을 알아보시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방학을 맞아 집에 왔을 때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시지도 기쁘게 소리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낡은 옷에 떨리는 손을 문지르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당혹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막연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밖에 오래 있으면 감기 들어. 저는 말없이 어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색 한 자리 기와집은 그대로였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나던 익숙한 인삼 냄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엔 분유 냄새와 짙은 방향제 냄새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곤 무거운 시름이 담긴 듯한 눈으로 말없이 고개만 까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앉아서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셔라. 저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았다가 서로를 보았다가 하며 입가에 맴도는 질문들을 차마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외동딸의 순탄치 못한 결혼 생활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요? 제가 숨막히는 침묵을 깨기 위해 물었습니다. 설 준비하러 장에 갔어. 조카 보나는 외갓집에 가 있고. 어머니가 대답하시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일어서셨습니다. 일단 방에 짐 풀고 씻으렴. 내 방은 다 치워놨다. 저는 왼쪽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제 소녀 시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던 그곳. 하지만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방은 더 이상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했던 싱글 침대는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자리엔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옛날 아이돌 포스터들은 모두 떼어져 있었고
대신 알록달록한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있던 책상은 조카의 보행기, 목마, 그리고 온갖 플라스틱 장난감들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던 방은 낯선 물건들의 침범으로 더욱 비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선 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는 모든 희망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해일처럼 낯설고 외로운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고 나면 친정은 한순간에 잠시 머물다가는 정거장이 되어버리는구나. 저는 제 작은 가정을 잃었고 이제는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조차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없는 공간에 끼어든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애써 삼키며 캐리어를 놓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인형 몇 개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차가운 침대 시트의 냉기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상 위를 손으로 쓸어보며 과연 돌아온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어쩌면 나는 또 다른 비극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친가족들 사이에서조차 잉여 인간이 되어버린 비극 말이다. 밖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새언니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엄청 좋은 한우 세트 사왔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20만 원이나 줬다니까요. 아, 근데 마당에 저 차는 누구 거예요? 어머니가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 그들이 제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 집에서 곧 닥쳐올 보이지 않는 파도에 맞서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후에 첫 저녁 식사는 숨 막힐 듯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세찬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어떤 추위도 둥근 밥상을 둘러싼 냉기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풍성하게 차려진 밥상에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갈비 한 점을 제 밥그릇에 놓아주셨습니다.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셨지만 눈은 새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기운 내야지. 이거 아빠가 아는 분 통해서 사온 한우야. 아주 맛있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밥그릇을 들기도 전에 새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새언니는 정성 들여 화장을 했지만 눈가의 짜증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닭가슴살 한 조각을 남편의 밥그릇에 놓아주고는 옆에서 이유식을 먹고 있는 딸에게 괜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어려워서 뭐든 비싸네. 이 한우 설날 차례상에 올리려고 아껴뒀던 건데. 뭐 아가씨 왔으니까 먼저 먹어야지. 근데 오늘 이걸 먹었으니 설날에는 반찬 하나 줄여야겠어요. 오빠, 올해 보너스가 엄청 깎였거든요. 제 입안에 있던 갈비가 갑자기 쓰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것처럼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술잔을 들려던 아버지는 새언니의 말을 듣고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내려놓고 어색함을 무마하려는 듯 헛기침을 몇 번 하셨습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시장 가서 또 사오면 되지. 민서가 얼마 만에 집에 와서 밥 먹는 건데 그런 것까지 따져서 분위기 망칠 거 뭐 있니? 새언니는 콧방귀를 뀌며 달콤하지만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제가 쪼잔하게 구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전 다 이 집안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죠. 이제 식구도 늘었으니 먹는 입도 늘었고 전기세, 수도세도 더 나올 텐데 제가 이 집안 살림 맡고 있는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아가씨가 며칠만 있다 가는 거면 괜찮은데 오래 있을 거면 이것저것 다시 계산해 봐야죠. 아버님,
오래 있을 거면이라는 말은 제 자존심을 향해 날아와 박히는 뾰족한 바늘 같았습니다. 저는 밥그릇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았습니다. 저는 새언니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제가 식충이처럼 눌러앉아 자신이 꾸린 작은 가정의 자원을 축낼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아내 옆에서 밥만 퍼먹을 뿐 감히 고개를 들어 여동생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오빠는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이 긴장된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저를 업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저를 놀리는 동네 아이들과 싸워주던 그 오빠. 지금은 마치 영혼 없는 나무 인형처럼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빠의 침묵은 새언니의 첫마디 비난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 좀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서 마음 좀 추스르다가 갈 거예요. 생활비는 낼 테니 오빠랑 새언니, 부모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새언니는 돈이라는 말에 눈을 반짝였지만 여전히 거만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 아가씨도 참. 가족끼리 돈 계산을 어떻게 해?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요즘 세상엔 뭐든 확실한 게 오래가는 법이잖아. 일단 푹 쉬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수저를 놓고 국을 덧들어 일어서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아끼시지만 며느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언니의 심기를 거스르면 노후가 편치 않을까봐 걱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서 새언니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몇 마디 형식적인 대화만이 오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절차가 다 끝났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마음이 아픈지 억울한 것은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차차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듯 제 고통에 대해 언급하기를 피했습니다.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가 터져 자신들의 손을 더럽힐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핏줄을 나눈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소나기를 피해 한 처마 밑에 모인 이방인들처럼 외로웠습니다. 음식을 씹는 소리,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존재는 그들의 평온한 일상에 끼어든 거대한 돌덩이와 같았고 모두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겨울철 마당의 수돗물은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지만 저는 고무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제 손을 마비시켜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냉기를 잊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끄러운 TV 소리와 새언니가 아이와 장난치는 웃음소리, 그리고 오빠가 어떤 화분을 사야 할지 의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실패자이자 잉여인간인 저는 그들의 행복에서 소외된 채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묵묵히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씻어내려는 것처럼.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제 자신이 더욱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설이 다가오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따뜻함을 느껴야 할 시간이었지만 반대로 저는 새언니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새언니는 대놓고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운 사람인 그녀는 부드러운 말 속에 칼을 숨겨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그친 이틀 전 아침 제가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새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새언니는 멋진 와인색 코트를 입고 풍성하게 웨이브진 머리를 한 채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짐을 턱 내려놓고는 신발을 벗으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집에 있으면서 심심하면 내 한복 좀 다려줘요. 내일 외갓집 신년 모임에 가야 하거든. 아, 그리고 온도는 꼭 낮게 해야 해요. 이거 몇십만 원짜리 비싼 거라. 태우면 물어내야 해요. 저는 빗자루를 벽에 세워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따가 다려놓을게요. 새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마시고는 다시 나와 현관 기둥에 기대서서 제가 마당 쓰는 것을 감시하듯 쳐다봤습니다. 근데 아가씨, 얼마나 더 쉬다 갈 생각이에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집은 좁고 보나는 점점 커서 자기 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가씨가 계속 그 창고 방에 있는 것도 불편하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설 지나면 바로 일자리 알아볼 거예요. 계속 여기 있을 생각 없으니 걱정 마세요. 새언니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일자리? 이 시골 깡촌에서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서 어느 세월에 집을 사려고 아니면 평생 부모님 집에 얹혀 살 생각이에요. 요즘 세상의 여자는 능력이 있어야지. 남자한테 의지하지 못할 거면 자기 발로 서야지. 무슨 일만 생기면 친정으로 달려오는 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심하고 빌부터 산다고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 오빠랑 새언니한테 빌붙을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부모님 뵈러 온 거고 저도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어머, 또 자격지심은 그냥 아가씨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새언니는 손을 내저으며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바꿨습니다. 옆집 철수 아저씨네 딸 좀 봐요. 그 애도 이혼했지만 얼마나 당당해. 대출받아서 해외로 일하러 가더니 지금은 돈 벌어서 부모님께 번듯한 집도 지어드렸잖아. 근데 아가씨는 뭐야? 도시에 시집 갔다고 자랑하더니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우울한 기운만 잔뜩 몰고 와서 늙은 부모님 걱정만 시키고 그러더니 새언니는 가방을 뒤져 명품 로션 한 통을 꺼내 제 눈앞에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이거 봐요. 오빠가 보너스 타자마자 나한테 사준 선물이에요. 여자는 남편 잘 만나야 행복한 거고 남편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죠. 아가씨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귀신도 안 쳐다보겠네. 인생 다시 시작하기는커녕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잔인한 비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새언니의 눈에 그리고 아마 이 편견으로 가득 찬 작은 동네 사람들의 눈에 여자의 가치는 남편이나 그녀가 버는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막 벗어나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저는 바로 그 신우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저속한 물질적 잣대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운동을 마치고 대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새언니는 즉시 태도를 바꾸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제가 맛있는 수육 사왔어요. 이따가 술안주로 드세요. 민서가 마당 쓰느라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대신해 주려고 했어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는 그녀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효심 깊은 며느리, 시누이를 챙기는 좋은 형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잔인함을 아는 것은 저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들고 뒷마당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다투고 싶지도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가족 관계에 피할 수 없는 파국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습니다. 제가 안식처라고 믿었던 집은 이제 가시와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날 점심, 저는 오빠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오빠는 저와 함께 자란 같은 피를 나눈 친오빠니까요. 저는 오빠가 저를 이해해주고 아내의 지나친 태도에 대해 공정한 한마디 혹은 최소한의 보호라도 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새언니가 방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오빠는 갯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제가 작게 불렀습니다. 오빠는 깜짝 놀라 돌아보며 하얀 연기를 내뿜고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새언니 때문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은근히 나보고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까지 했어. 내가 여기 온 게 오빠랑 새언니한테 폐가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난 오빠 동생이잖아. 새언니한테 나 좀 존중해달라고 한마디 해줄 수 없어? 오빠는 침묵하며 담배를 깊게 한 모금 빨았습니다. 담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갈라진 발 뒤꿈치를 긁적이며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새언니 성격이 원래 좀 그래. 말은 날카롭게 해도 속은 나쁜 사람 아니야.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설 준비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거야. 내가 좀 이해해라.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오빠, 저는 실망감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대놓고 날 무시하고 있어. 내가 한심하고 빌부터 산다고 했어. 오빠는 남편이고 이 집 가장이잖아. 아내가 자기 친동생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오빠는 한숨을 내쉬며 담배꽁초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짜증은 아내가 아닌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해라, 민서야. 이제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부터 문제를 일으켜. 새언니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잖아. 우리 집도 좁은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내 새언니는 이 집 걱정하고 애 미래 걱정해서 하는 소리야. 그렇게 널 자극해야 네가 정신 차리고 일어설 거 아니냐. 내가 남편인데 누구 편을 들겠어? 내 편 들면 부부싸움 나고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몰라. 너도 이제 어른인데 오빠 생각도 좀 해줘야지. 저는 오빠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적 장마철에 불어난 개울을 저를 업고 건너주던 그 오빠가 맞나? 저를 놀렸다는 이유로 같은 반 남자애의 얼굴을 때려주던 그 오빠가 맞나? 제 앞에 있는 남자는 아내가 무서워 비굴해진 가족의 평화를 위해 친동생마저 희생시킬 준비가 된 나약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그렇게 무서워?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야. 오빠는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조용하길 바라는 거지. 넌 이미 결혼에 실패했잖아. 여기 와서 내 행복까지 망치지 마. 너 온 뒤로 부모님은 맨날 노심초사하고 집안 분위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어. 딸은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이야. 네가 지금 여기 돌아와서 모두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출가 외인이라는 그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생각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이제 와서 자신의 깨끗한 집을 더럽히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도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달았는지 손을 들어 해명하려 했습니다. 민서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됐어, 오빠. 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똑똑히 알았어. 걱정 마. 오빠 가족 오래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등을 돌려 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차갑게 때렸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넘어진 뒤에 일어서기 위해 마지막 남은 가족의 정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팀목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 이 오빠, 모든 것이 과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나그네인 저는 다시 한 번 갈 곳 없이 세 갈래 길 한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소미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약한 오빠의 모습과 새언니의 날카로운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며 이런 굴욕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떠나야 한다. 이곳에서 아주 멀리 떠나야만 한다. 마음속으로는 떠날 결심을 굳혔지만 남은 며칠만이라도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오빠 부부에게 제가 쓸모없는 식충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설이 코앞이었고 어느 집이든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이 썩은 나무 기둥이라도 붙잡으려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석 달 그쓴 사흘 전 아침 비가 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어머니는 만두를 빚기 위해 속재료 2바구니를 사오셨습니다. 저는 마당 수돗가에서 채소를 씻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겨울의 수돗물은 바늘로 찌르는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끼 낀 시멘트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잎에 묻은 흙먼지를 깨끗이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얼어붙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일을 잘 해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새언니가 트집 잡을 거리를 주지 않고 싶었습니다. 한창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언니가 녹두가 담긴 소쿠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씻어서 가지런히 쌓아둔 채소를 힐끗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씻으면 수도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 집 수도 계량기로 계산되는 거 알죠? 그렇게 펑펑 쓰면 이달 말에 요금 폭탄 맞을걸요. 대충 씻어요. 어차피 익히면 세균 다 죽는데. 저는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흙이 많아서요. 새언니, 깨끗하게 안 씻으면 나중에 씹힐 수도 있어요. 어머 이로는 아주 박사네. 새언니는 입을 삐죽이며 경멸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시댁에서는 곱게 자라서 그런지 뭐 하나 하는 것도 까다롭네. 공주님, 우리 집은 그냥 대충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안 해도 돼요. 빨리 씻고 들어와서 제사상이나 닦아요. 거기서 꾸물거리다간 설날 다 지나겠네. 그러고는 새언니는 휙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수도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는 물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에 비친 제 모습은 일그러지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의 작은 노력마저도 그녀에 의해 부정당하고 트집 잡을 이유로 변질되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내가 숨쉬는 것조차 그들을 불쾌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옷에 손을 닦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찹쌀을 씻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셨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를 편들었다가 새언니가 또 무슨 트집을 잡을까 두려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의자 위에 올라가 제사상을 닦았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냄새에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설이 되면 오빠와 서로 이 썰그릇을 닦겠다며 다투곤 했습니다.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오빠는 거실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혼자 낑낑대는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그는 이미 편을 정했고
그 편에 저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온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가정의 가장 따뜻한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만두피를 놓고 어머니는 속을 채우고 오빠는 만두를 빚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 만두 속을 집으려 할 때 아가씨, 가만히 있어요. 새언니가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있으면 방해만 돼요. 나가서 끓고 있는 육수나 좀 봐줘요. 아가씨가 거기 앉아 있으니 좁아서 오빠가 다리도 못 펴잖아요. 저는 마치 뜨거운 수채된 것처럼 손을 움츠렸습니다.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그저 짧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앉아있던 빈자리로 슬쩍 몸을 옮기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했습니다. 그래, 너는 육수나 좀 봐라. 여긴 사람 많아. 오빠는 빚던 만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뒷마당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궁이 옆에 쭈그려 앉아 바람에 흩날리는 불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매질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제 집에 있었지만 마치 겹방살이하는 식객처럼 취급받으며 가족의 공동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궁이의 불길은 활활 타올랐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화합하려는 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언니가 세운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오빠의 나약한 동조와 부모님의 무력한 침묵은 제가 한때 속했던 세계로부터 저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귀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 그들이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어하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섣달 그춘 이틀 전 밤, 안동마을 전체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와 섞여 구슬픈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창고방의 비좁은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온의 밤추위가 얇은 이불을 뚫고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에 추위야말로 진정으로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부모님의 낡은 집은 벽이 얇아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제 방은 바로 오빠 부부의 침실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 그쪽의 모든 소리는 마치 제 귓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가씨 도대체 언제 간대? 새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엿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발이 침대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좀 해. 밤도 깊었는데 오빠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하긴 뭘 조용히 해요. 새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정말 못 참겠어요. 집은 코딱지만 한데 다 큰 어른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오가다 부딪히고 너무 불편해요. 거기다 전기세, 수도세, 식비 뭐 하나 안 오르는 게 없잖아요. 당신 월급은 적고 보너스는 깎였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저 사람을 공짜로 먹여 살려요? 그래도 이제 막 왔는데 시간은 좀 줘야지. 오빠가 힘없이 변명했습니다. 내 동생이잖아. 지금 당장 내쫓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체면은 무슨. 새언니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체면만 차리지 마누라랑 자식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몰라요. 보나, 내년이면 초등학교 들어가요. 자기 방에서 공부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 설지나면 저 창고 방 고쳐서 애 공부방 만들어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가씨가 저기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애는 어디서 공부해요? 아니면 시집도 못 간 고모한테 방 셔틀하느라 딸내미 공부 못하게 할 셈이에요?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결국 저의 존재는 돈 문제일 뿐만 아니라 조카의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새언니는 이미 방을 고칠 계획을 세우고
모든 계산을 마친 뒤 제가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단호했지만 잔인한 타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정해. 나도 생각해 둔 게 있어. 정월 대보름 지나면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집 수리해야 하니까 밖에 방을 얻어서 나가거나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설 다 지나고 나면 가더라도 욕은 덜 먹을 거 아니야. 정월 대보름은 너무 늦어요. 새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딱 열흘만 줄게요.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나 저 눈엣가시랑 하루도 더 같이 못 살겠어요. 그 우울하고 슬픈 얼굴만 봐도 연초부터 재수없어. 알았어. 알았어. 다 당신 뜻대로 할게. 오빠가 대충 넘어가려는 듯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어른들께 설 선물 돌리러 가야지. 대화는 끊겼고 대신 오빠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벽 너머에서 저는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차갑게 적셨습니다. 오빠의 말은 제 안에 남은 희미한 희망마저 산산조각내는 마지막 망치질과 같았습니다. 정월 대보름 지나면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제 친오빠가, 같은 피를 나눈 오빠가 저를 집에서 내쫓을 날짜를 정해버렸습니다. 제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무서운 아내의 비위를 맞추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얇은 벽 하나가 두 방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것은 혈육의 정을 영원히 갈라놓는 장벽이었습니다. 저는 뼈 아프도록 적나라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에게 더 이상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잉여인간이었고 짐이었으며 뽑아버려야 할 가시였습니다. 과거에 따뜻했던 약속들은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압박과 인간의 이기심 앞에서 핏줄의 정마저도 하찮고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고 캄캄한 천장을 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은 점차 감정의 마비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차갑고 단호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정월 대보름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흘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쫓아내기 전에 제가 먼저 떠날 것입니다. 짓밟힐 대로 짓밟혔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제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섣달 그쳐 하루 전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눈은 팼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가족의 정이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햇살 몇 줄기가 잿빛 구름을 뚫고 나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저 하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두운 날이 있어야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아는 법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 제게 햇살을 가져다 주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 저만의 태양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쓰라리지만 꼭 필요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의무는 없다는 것. 어른이 된 이상 제 행복과 고통은 온전히 제 자신의 책임이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친정에 돌아와 얹혀 사는 것은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분명 폐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새언니가 악독하고 오빠가 나약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꾸려나가야 할 작은 가정이 있었고 그들만의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희생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데 그들을 이기적이라고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저를 무시하는 태도와 위선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제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 은근한 암시와 뒤에서 하는 계산들이 제 안의 모든 정을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에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엄마,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저 깊이 생각해 봤는데 계속 집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아직 젊고 일도 해야 하고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해요. 설 지나면 바로 일자리 찾아 떠나려고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내가 속상한 거 알아. 네 새언니가 말이 그래서 그렇지. 아기는 없을 거야. 여기서 좀 더 쉬면서 몸조리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우리 집이 가난해도 밥 한 술, 국 한 그릇은 챙겨줄 수 있어.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갈라진 틈을 어떻게든 메워보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딸 사이에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하기에 저는 더더욱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난처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며느리가 딸을 핍박하는 모습을 매일 보지 않으시도록. 고마워요, 엄마. 저는 슬프지만 한결 가벼워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 결심했어요. 좀 멀리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여기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동네 사람들마다 이것저것 물어봐서 힘들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네가 그게 좋다면 엄마는 널 응원한다. 어딜 가든 건강 잘 챙기고 너무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돌아와. 저는 어머니를 꽉 껴안고 어머니의 옷에 밴 익숙한 아궁이, 연기 냄새를 마지막으로 들이마셨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라는 약속이 그저 위로의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떠나면 돌아오는 길은 아주 멀 것입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몸을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고통스러웠지만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고 의지하기만 하던 나약한 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진흙을 털어내고 나아갈 것입니다. 쫓겨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 발로 고개를 들고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달콤한 복수이자 제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기차표 예매 앱을 열었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출발하는 가장 빠른 표를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서울, 부산, 인천. 도시 목록을 스크롤하다 부산이라는 이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쪽의 항구 도시. 그곳의 바다는 아주 푸르고 사람들은 활기차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본 부산의 일출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 안 되겠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완전히 낯선 땅. 그곳이야말로 나의 고통을 묻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저는 설 연휴에도 운행하는 기차표를 검색했고 다행히도 설 다음 날 새벽 5시에 출발하는 마지막 좌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요금이 비쌌지만 비행기보다는 훨씬 저렴해서 비상금을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언니의 일그러진 얼굴과 정월 대보름 지나면 내가 잘 얘기해 볼게라고 말하던 오빠의 목소리가 떠오르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차올랐습니다.
낯선 곳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이곳에서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굴욕적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화면을 힘껏 눌렀습니다. 예매 완료. 화면에 뜬 글자는 제게 내려진 선고인 동시에 자유를 향한 통행증이었습니다. 은행 앱에서 결제 알림이 울렸습니다.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위험 수위까지 줄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편도 기차표는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안동을 떠날 것입니다. 추억만큼이나 상처로 가득한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신분증, 그리고 약간의 상비약, 추억이 담긴 물건들, 낡은 사진들,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옷을 개다가 서랍 안에서 딱딱한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른 종이를 넘기며 꿈 많던 여고생 시절의 풋풋한 글씨들을 읽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세계 곳곳을 여행할 거야.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민서는 이미 죽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채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민서라는 이름의 여자만 남았을 뿐. 저는 일기장을 닫아 방구석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과거는 끝났다.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안개 속이고 가시밭길일지라도 적어도 그것은 제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짐을 다 싼 캐리어를 바라보며 제 마음은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다. 이틀 뒤면 나는 떠난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하늘을 찾기 위해 둥지를 떠나는 것이다. 편협한 편견의 벽에 부딪힐 걱정 없이 자유롭게 날갯짓할 수 있는 곳으로. 석 달 그텅 이틀 전 밤 안동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과거의 잔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이사를 갈 때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지는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과 고통이 무겁게 어려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옷장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옷장 구석에는 붉은색 스웨터 하나가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18살 대학에 가기 위해 도시로 떠날 준비를 할 때 어머니가 떠주신 스웨터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짜인 스웨터에는 외동딸에게 거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가 떠나는 날에 맞춰주시려고 며칠 밤을 꼬박 새우셨습니다. 뜨개 바늘을 너무 오래 쥐어 어머니의 손은 거칠게 트셨습니다. 저는 스웨터를 들어 뺨에 대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 딸, 빨간색 입어야 운이 좋단다. 나중에 크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의 어머니의 축복이 귓가에 맴돌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딸은 지금 성공하지도 못했고 행복은 더더욱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유행이 지나고 어깨가 해졌지만 차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져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지만 이미 죽어버린 청춘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인생의 밝은 면을 믿었던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웨터를 네모반듯하게 개어 옷장 가장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웠던 기억 한 조각을 이 집에 묻어두는 것처럼.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10년 전 오빠가 결혼하기 전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활짝 웃으며 가운데 앉아 계셨고 저와 오빠는 양옆에서 다정하게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의 미소는 참 순수했습니다.
지금처럼 계산적이고 지치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돈의 등장,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다른 한 여자의 개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재의 위선을 지워버리기 위해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제 가족이었고 제 뿌리였습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진을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혈육의 정도 변할 수 있으며 결국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까지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 지난 결혼 생활의 유품들, 대학 시절의 연애 편지, 모든 것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꽉 묶은 뒤 골목 밖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정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제 짐은 이제 옷가지가 든 캐리어 하나와 몇 가지 필수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움을 얻기 위해 저는 제 영혼의 많은 부분을 도려내야만 했습니다. 새벽닭이 울며 새날, 즉 석 달 근원날을 알렸을 때 저는 텅 빈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영혼 없는 물리적인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련도 걸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석 달 그직날 오후 집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제사상에서는 향긋한 향냄새가 피어올랐고 부엌에서는 갓 쪄낸 만두의 구수한 냄새와 기름진 음식 냄새가 어우러져 명절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 모든 것은 속이 텅 빈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차례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릇한 닭찜, 잡채, 소고기 뭇국, 붉은 팥 시루떡까지. 새언니는 오늘따라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고급스러운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사하게 화장을 한 얼굴. 그녀는 분주하게 수저를 놓으라고 지시하고 차례상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자, 다들 활짝 웃어요. 설날에는 즐거워야 복이 들어온다잖아요. 새언니는 스마트폰을 들고 셀카를 찍으며 외쳤습니다. 부모님은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걸린 미소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오빠도 이를 드러내고 웃었지만 그의 눈은 렌즈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사진에 찍히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의 우울한 존재가 새언니가 SNS에 그리고 있는 완벽한 가족 그림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TV에서는 신나는 명절 특집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고 가끔 서로에게 반찬을 집어주었지만 그 누구도 다정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덕담들이 기계적으로 오고 갔습니다.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오빠가 술잔을 들고 부모님께 권했습니다. 너희 부부도 사업 번창하고 돈 많이 벌어라.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새언니가 재빨리 제게 전 한 조각을 집어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도 새해에는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지. 옛날 일은 잊어버리고 인생은 길고 남자는 많잖아. 걱정 마. 그녀의 덕담은 겉으로는 좋아 보였지만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새로운 행복을 찾으라니 빨리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서 짐 좀 덜어달라는 뜻이겠지.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새언니. 저는 새해에는 그냥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아직 생각 없어요. 어머, 그러면 안 되지.
여자가 시집갈 생각을 안 하면 어떡해. 새언니는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청춘은 잠깐이야. 아가씨가 그렇게 눈만 높아서 고르다가는 성격 나쁜 노처녀 된다. 설 지나면 내가 우리 외가족 사촌 오빠 소개해 줄게. 아내가 죽은 지 몇 년 됐는데 집이 엄청 부자야. 아가씨는 시집 가서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에 걸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팔리지 않는 재고품 취급하며 급하게 처분하려 했고, 심지어 사별한 남자에게 저를 시집 보내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언니,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뜻은 감사하지만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누구한테 부양받을 생각도 없고 남자한테 의지해서 인생 역전할 생각도 없어요. 새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씹는 것을 멈추셨고 분위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오빠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자자, 밥 먹는데 왜들 그래. 밥이나 먹어. 다 식겠다. 식사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밥알을 씹으며 마치 지푸라기를 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늙은 부모님을 보며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는 나약한 오빠를 보며 저는 떠나기로 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속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각자 행복한 가족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연극 무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쓸모없는 엑스트라 역할에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신성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제아의 종소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집안 가득 향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경건하게 제사상에 첫 향을 올리시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충문을 나지막이 읊으셨습니다. 저는 그 뒤에 서서 앞으로 펼쳐질 가시밭길을 걸어갈 용기를 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올해는 제게 씁쓸한 마지막 막을 내리는 연극이 되었습니다. 새언니는 가방에서 두툼한 붉은색 세뱃돈 봉투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께 각각 봉투 하나씩을 드리며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았습니다. 부모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새해 첫 용돈이에요. 항상 건강하셔서 저희랑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부모님은 활짝 웃으시며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딸 보나에게 가장 큰 액수의 지폐가 든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얇은 봉투 하나를 들고 제게 마치 은혜를 베풀듯 내밀었습니다. 자, 이건 아가씨 세뱃돈. 이거 받고 올해는 운수대통하고 애구는 좀 떨쳐내. 저는 새언니 손에 들린 세뱃돈 봉투를 보았습니다. 그 붉은색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애구는 좀 떨쳐내. 그 말들은 제 자존심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신우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실패자로 여겼고 자신의 가족에게서 불운을 쫓아내기 위해 동정이 필요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그녀를 똑바로 평온하지만 단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새언니. 하지만 저도 이제 어른이고 몇 년 동안 일도 했으니 세뱃돈은 받지 않을게요. 이건 보나 장난감 사주는데 보태세요. 새언니는 당황하며 손을 허공에 든 채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제가 감히 그것도 부모님 앞에서 거절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가씨도 참, 새해 첫 복을 주는 건데 안 받으면 1년 내내 운이 없다던데 가난하면서 자존심만 세네.
내가 아가씨 딱 해서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가난하지만 자존심은 있어요, 새언니. 저는 여전히 부드럽지만 돌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새언니 마음은 감사히 받겠지만 돈은 사양할게요. 저는 누구의 복에 의지하지 않고도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요. 아버지는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을 보시고 서둘러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안 받는다는데 그냥 넣어둬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니. 새해 첫날부터 시끄럽게 굴지 마라. 새언니는 투덜거리며 봉투를 가방에 쑤셔 넣고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호의를 베풀어도 몰라주네. 이제부터는 나도 신경 안 쓸 거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저는 새언니의 태도를 보며 씁쓸함과 경멸감을 느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 걸까? 가족의 존중, 모든 것이 화폐 가치로 환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받았다면 저는 영원히 아래 사람이자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집에 위축된 그림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저의 거절은 단순히 돈을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저만의 품위가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 결정을 말할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어 있었고 기차가 출발하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침묵을 깨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오빠, 새언니, 새해를 맞아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두 손을 모아 쥐셨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느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집에 머물면서 부모님과 오빠, 부부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립해야 하고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레 새벽, 그러니까 설 다음 날 아침,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부산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소리치시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니? 명절인데 어딜 가려고? 엄마랑 같이 여기서 살자. 있는 대로 먹고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언니는 저는 그녀의 입가에 스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그 미소를 감추고 놀란 척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아가씨 무슨 소리야. 부산이라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왜 하필 설 다음 날에 가? 그날 일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저 이미 결심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가서 바로 일하려는 게 아니라 먼저 지낼 곳을 구하고 안정되면 설 지나고 나서 일자리 알아볼 거예요.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걱정이 돼.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넌 여자애고 혼자서 낯선 곳에 가면 어떡하니?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널 돌봐주겠어. 부모님은 늙어서 거기까지 갈 수도 없는데 저 이제 어른이에요. 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 한 번 넘어졌으니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저는 오빠와 새언니를 향해 조금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오빠랑 새언니도 더 편해질 거예요. 보나는 자기 방을 가질 수 있을 거고, 오빠 부부도 식구 하나 줄어서 생활비 걱정 덜 거고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오빠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들이 뒤에서 나누던 대화를 엿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이 드러나자 그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새언니는 할 말을 잃고 제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마치 평생의 슬픔을 토해내듯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알겠다. 네가 결심했다면 막지 않으마. 새는 날개가 다 자라면 자기 하늘을 찾아 날아가야 하는 법이지. 다만 어디를 가든 꿋꿋하게 우리 집안의 딸이라는 품위를 잃지 말고 살아라. 혹시라도 바깥 세상이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부모는 항상 여기서 기다릴 테니. 아버지의 말씀은 용서인 동시에 사랑이 담긴 작별 인사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결정은 내려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차역으로 갈 시간을 기다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집안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떠남은 단순히 이별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방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떠나지만 제 심장은 희망의 박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은 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 안동. 안녕, 고통스러웠던 과거. 저는 이제 떠납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천근만근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밤의 고요함은 곧 깨졌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과 말다툼, 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제 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이제 만족하니? 민서가 떠난다고. 이제 속이 시원해?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마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그 귀한 며느리에게 소리치는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새언니가 대꾸했습니다. 여전히 날카롭지만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그러세요? 아가씨가 스스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가족들 앞에서 똑똑히 말했잖아요. 저한테 억울하게 누명 씌우지 마세요. 누명 아니야.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내가 맨날 은근히 걔한테 빌부터 산다고 구박하고 나가라고 눈치 주지 않았으면 애가 이 명절에 미쳤다고 집을 나가겠니?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알아. 너희 부부가 밤마다 속닥거리는 소리 내가 다 들었어. 네가 내 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은 거야. 넌 정말 악독한 애다. 어머니, 새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제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계산하며 살림했는데 이제 와서 저보고 악독하다고요? 민서가 직장도 없이 빌부터 사는 건 사실이잖아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그렇게 딸이 소중하시면 어머니가 데리고 사세요.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며느리 찾지 마시고요. 입 닥쳐. 이번에는 아버지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천둥 같은 그 소리에 집 전체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노로 붉게 달아오른 아버지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사셨던 아버지가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아직 설칠 차례는 아니다. 아버지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막말을 해? 내가 돈 좀 번다고 아나무인이야? 내가 한마디 하지. 민서가 떠나는 건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야. 너처럼 가식적인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라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신우이를 내쫓았을지는 몰라도
너는 이 집의 복까지 전부 내쫓은 거다. 새언니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와 오빠가 힘없이 말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아버님 화나셨잖아. 하지만 새언니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시장의 억척스러운 아낙네처럼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세상에, 맙소사. 내가 시집와서 이 집안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가식적이라는 소리나 듣고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저는 방에 앉아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가족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씁쓸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새언니의 본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비록 그 보호가 너무 늦었지만 방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 오빠가 멍한 표정으로 애원하는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내가 나가서 부모님께 한마디만 해줘. 집안이 난리가 났어. 내가 스스로 가고 싶었던 거고 아무도 널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해줘. 그래야 부모님이 새언니 그만 구박하시지. 저는 오빠를 쳐다보았습니다. 실망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이 순간에도 오빠는 아내의 체면을 지키고 부모님을 억누르는 그 여자를 달래줄 생각뿐 동생의 감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천천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혼란스러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책상을 짚고 서 계셨습니다. 새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친 채 울면서 자신의 공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을 훑어본 뒤 눈물과 화장으로 얼룩진 새언니의 얼굴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떠나는 건 제 결정이에요. 아무도 저를 쫓아내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게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새언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연극은 끝났어요. 새언니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저의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태도에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모님, 새해 첫날부터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디 제가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이 집에 대한 제 마지막 기억이 욕설과 다툼이 되는 건 원치 않아요.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밖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남은 사람들 사이의 균열은 영원히 메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동이 트기를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해방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 다음 날 새벽 4시 스마트폰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즉시 눈을 떴습니다. 마치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두꺼운 패딩을 걸치고 낡은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새벽녘 북쪽 지방의 추위는 모든 생명을 얼려버릴 듯했지만 제 안에서 불타오르는 결심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집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제사상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타일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캐리어 바퀴 소리가 작게 삐걱거렸습니다. 지금 가니? 탁자 쪽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부터 거기 앉아 계셨을까? 어둠 속에서 아버지 손에 들린 담뱃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지 않았거나 어쩌면 제가 잠 못 드는 밤을 뜬 눈으로 지켜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네, 아침 일찍 출발하는 기차라서요.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밥 한 덩이와 귤 몇 개가 든 비닐봉지를 쥐어주셨습니다. 가면서 먹어라. 배고프면 안 되니까. 방금 다시 데웠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따뜻한 약밥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소박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꽉 껴안고 익숙한 채취를 마지막으로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잘 계세요. 저 갈게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어서서 제 어깨를 힘껏 두드리셨습니다. 평생을 고생한 거친 손이 제게 작은 힘을 전해주었습니다. 잘 다녀와라. 꿋꿋하게 살고 부모님한테 전화 자주 하고. 무거운 나무 대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훅 들어와 모두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밖은 짙은 안개가 우유처럼 깔려 시야를 가렸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택시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에 그들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조용한 배웅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재빨리 내려서 제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현관등 아래 부모님이 서로에게 기댄 채 웅크리고 서 계신 모습이 유난히 외롭고 작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 마음에 칼로 새긴 상처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두 분께 무한한 슬픔을 남기고 떠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택시는 낡은 집을, 설날의 깊은 잠에 빠진 안동마을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돌려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돌아보면 나약함이 제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 울었고 부모님을 위해 울었고 이곳에서 죽어버린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위해 울었습니다. 택시는 텅 빈 국도를 질주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남은 가로수들이 유령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만 울어, 민서야. 눈물은 어제를 위한 거야. 해가 뜨면 너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가 주신 약밥을 꺼냈습니다. 고소한 찹쌀 냄새와 붉은 대추 색깔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 입 한 입 천천히 먹었습니다. 앞으로의 긴 여정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택시는 이른 새벽의 안개를 뚫고 저를 기차역으로 더 넓은 하늘로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다시 그려나갈 것입니다. 거의 꼬박 하루를 기차에 흔들린 끝에 날이 막 밝아올 무렵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를 나서자마자 저는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압도당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도 잿빛 하늘도 없었습니다. 부산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눈부신 황금빛 햇살 그리고 짭짤한 바닷바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간의 급격한 변화는 마치 마법의 문을 통과해 다른 세계로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패딩을 벗고 얇은 스웨터 차림으로 따뜻하고 자유로운 항구 도시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도 잠시 불안감이 덮쳐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낯선 도시 한복판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낡은 캐리어와 상처투성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택시를 타고 어젯밤 인터넷에서 찾아둔 고시원 주소로 향했습니다. 관광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했지만 치안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골목 입구에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발코니에는 빨래가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유행가 소리와 알아듣기 힘든 억센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방은 낡은 건물의 3층에 있었습니다. 방은 겨우 4평 남짓한 크기였고 누렇게 변색된 벽지와 옆집 벽이 보이는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구라고는 대나무 돗자리가 깔린 철제 침대와 플라스틱 책상 하나뿐이었습니다. 일단 지내봐요. 싸게 해주는 거니까. 전기랑 수도는 쓰는 만큼 내고 시끄럽게 굴거나 남자 데려오면 안 돼요. 주렁주렁 금을 두른 주인 아주머니가 엄격한 표정으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달치 월세와 보증금을 미리 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또 한 번 크게 줄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비좁은 공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은 그렇게 따뜻했는데 왜 이 방 안은 이렇게 춥게 느껴질까? 이곳이 앞으로 내가 살 집이란 말인가? 전 남편의 넓은 아파트에서 부모님의 정든 집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 초라한 고시원 방까지 제 인생은 물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신적으로는 성장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간섭하지 않았고 제가 먹는 밥 한 숟가락까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산 침대 시트를 깔고 책상 위에 책 몇 권을 놓으며 새로운 공간에 조금이나마 생기를 불어넣으려 애썼습니다. 저녁이 되자 배가 고파 골목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낯설고 얼큰한 맛에 훌쩍거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첫날 밤, 낯선 잠자리와 골목 입구, 술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었습니다. 외로움이 거대하고 무섭게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었고 고향의 설 분위기가 그리웠고 평온했던 옛날이 그리웠습니다. 지금쯤 집에서는 다들 뭘 하고 있을까? 새언니는 저를 내쫓아 아주 속 시원해하겠지. 부모님은 빈자리를 보며 슬퍼하고 계시겠지. 저는 어둠 속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은 곧 떨어질 테고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저는 스스로의 뺨을 가볍게 때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끝까지 가야지. 울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일은 또 해가 뜰 거고 너는 살아야 해. 그리고 잘 살아서 그들에게 네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해.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에는 외로운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씁쓸하지만 희망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저 별처럼 넓은 밤하늘에 홀로 있지만 스스로 빛나야만 한다. 설 연휴 셋째 날 부산 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사무실과 회사 건물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력서를 들고 사무직을 구하러 다니는 것은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괜찮은 대학 졸업장과 대도시에서의 몇 년간의 경력이 있으면 쉽게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이요. 저희는 25세 이하 직원만 뽑아요. 젊고 활기찬 분을 선호해서요. 4성급 호텔에서 앳된 얼굴의 인사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희망 연봉이 여기 시세에 비해 너무 높네요. 저희는 월 15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식사는 제공하고요. 한 무역회사의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전 수입의 3분의 1에 불과한 금액이었지만 저는 마냥 놀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해변가의 식당들은 명절 단기 서빙,
알바 급구, 일당 3배라는 구인 공고를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장을 캐리어 깊숙이 넣어두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손님으로 가득 찬 한식당에서 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이 일은 하루 두 끼 식사를 제공하고 당일 현금으로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 비싼 명절 기간을 버텨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나이는 장벽이었고 이혼했다는 사실은 때때로 편견을 가진 고용주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뛰어다니느라 발은 퉁퉁 부었지만 3배의 일당과 손님들이 주는 팁 덕분에 주머니는 조금 두둑해졌습니다. 급하게 먹는 직원 식사였지만 고기와 생선이 푸짐해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정월 대보름까지만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회사들이 다시 문을 열면 그때 제대로 된 이력서를 내면 된다. 절망의 정점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 물류회사에서 조직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막 떨어졌습니다. 싸게 빌린 낡은 오토바이가 길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졌고 빗물은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밀며 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입가에서 짠맛이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바쁘게 스쳐 지나갔고 고급 승용차들은 흙탕물을 튀기며 저를 흠뻑 적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참하고 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처마 밑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넣고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서러운 마음에 어머니의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멈췄습니다.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면 어머니는 눈물이 마르도록 우실 것입니다. 당장 돌아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면 새언니는 저를 비웃을 것입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자존심이 저를 주저앉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넣고 하얗게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치자 저는 오토바이를 끌고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저녁 바다는 한산했고 파도가 거세게 백사장을 때렸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마음속에 울분을 토해내듯 크게 소리쳤습니다. 제 외침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선들이 밤조업을 준비하며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 파도와 위험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포기하려 했을까? 나에게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머리도 있는데 이 번화한 도시에서 굶어 죽기라도 하겠는가? 저는 일어나 짭짤한 바다 내음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가리지 말자.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자. 이 시기를 버텨낼 정직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일단 배가 불러야 경력이라는 꿈도 다시 꿀 수 있다. 저는 결의에 찬 마음으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라면 하나를 끓여 마치 산의 진미를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거만한 대졸자로서가 아니라 고개를 들고 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는 한 여자로서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다음 날 저는 일자리를 찾는 기준을 낮췄습니다. 더 이상 관리직이나 고급 전문직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평범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운이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는 해산물을 전문으로 운송하는 작은 물류회사에서 데이터 입력 및 사무 보조 직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시끄럽고 비린내가 진동하는 수산물 시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면접 첫날, 저는 수수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한 피부의 박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일 힘들어요. 주문 맞추려면 밤늦게까지 야근할 때도 많은데 견딜 수 있겠어요. 보기에는 곱게 자란 것 같은데 이런 생선 비린내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수습으로 써보시고 일 못하면 월급 안 받고 그만두겠습니다. 제 눈빛의 단호함이 그를 설득했는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요. 수습 월급은 180만 원. 일 잘하면 올려줄게요. 근데 미리 말하는데 에어컨 쐬면서 한가하게 잡담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180만 원. 이전 수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지금 제게는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며 월세를 내고 제대로 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넘치는 에너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어렵지 않았지만 꼼꼼함과 정확성이 요구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어지러운 운송장 더미와 씨름했고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 속에서 일했지만 저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삶의 냄새, 영광스러운 노동의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창고에서 다른 직원들을 도와 스티로폼 상자를 포장하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점심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평범한 노동자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학력은 높지 않고 말은 투박했지만 정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제게 과일 한 조각, 빵 한 개를 나눠주었고 좋은 생선을 고르는 법,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박 사장님도 저를 호의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수출 주문건의 통관 서류 문제로 회사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과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해외 파트너와 연락하여 반나절 만에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대단한데, 민서 씨. 박 사장님이 제 어깨를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회사 데이터 입력 직원이 영어를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네.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줄게요. 영업지원팀으로 옮겨서 일해봐요. 첫 월급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 돈의 일부로 작은 선인장 화분을 사서 창가에 두었고 새 스탠드도 사고 제 자신에게 해물탕을 선물했습니다. 춥기만 하던 고시원 방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밝은색 벽지를 사서 직접 도배를 하고 낡은 벽을 가리기 위해 하늘색 커튼을 달았습니다. 제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유쾌한 격리 언니, 마음씨 좋은 청소 아주머니 같은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저녁에는 시간을 보내고 제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온라인 요리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행복이 거창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맛있는 밥을 지어 먹는 평온함,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의 기쁨, 힘든 노동 후 꿈도 꾸지 않고 푹 자는 단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해 연말 제 일이 월 400만 원의 수입으로 꽤 안정되었을 때 고향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제가 힘들게 이룬 평온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뜨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잘 지내시죠?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머니의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잘 있지. 너는 거기서 어떻게 지내니? 일은 잘 되고 저 잘 지내요, 엄마. 얼마 전에 월급도 올랐어요. 이번 설에는 부모님 용돈 좀 두둑이 붙여드릴게요. 그래, 잘 됐다. 그거면 됐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주저하더니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민서야, 내 오빠랑 새언니가 집을 옮기려고 하나 봐. 우리가 사는 낡은 집이 너무 낡기도 했고 보나 학교 때문에 시내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 하더라고. 근데 돈이 조금 부족한가 봐.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요, 엄마? 한 1억 원 정도 부족하대.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랑 새언니가 내가 거기서 월급도 많이 받고 혼자 사니까 부양할 사람도 없으니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 엄마도 네가 이제 막 자리 잡아서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형제끼리인데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쓰려왔습니다. 결국 오빠 부부는 여전히 제가 그곳에서 편하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여전히 제가 그들의 작은 가정을 위해 희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억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1년 내내 땀 흘려 모은 돈과 그 전에 아껴둔 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빌부터 살까봐 저를 내쫓았습니다. 이제 제가 안정된 것을 보자 제 주머니를 털어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저 말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고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분명 새언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월급은 겨우 생활하고 월세 내는 정도예요. 저 여기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1억 원이 어디 있겠어요. 제 비상금은 아플 때를 대비해서 남겨둬야 해요. 오빠한테 빌려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내 새언니가, 어머니가 우물쭈물하셨습니다. 엄마, 새언니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새언니는 제가 돈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나 봐요. 제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을 때 새언니는 저를 쓰레기 취급하고 빨리 내쫓고 싶어 했어요. 이제 제가 겨우 좀 일어서니까 또 저를 뜯어먹으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돈 없어요. 그리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그들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사는 데는 빌려주지 않을 거예요. 집을 옮기고 싶으면 직접 은행에서 대출받고 자기들 인생은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슬퍼하고 난처해 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 또 그 다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파헤쳐지는 광산이 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즐기고 싶을 때는 잉여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알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내 오빠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볼게. 건강 잘 챙겨라. 네. 엄마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요구에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매달 용돈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탐욕에 제 친절이 이용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알 때 다른 사람들도 감히 나를 짓밟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설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안동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부산 거리는 화려한 깃발과 붉은 등불로 장식되었고 사람들은 설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해서 설에 집에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회사에서 당직을 서야 해서요. 기차표도 너무 비싸고 못 갈 것 같아요, 엄마. 사실 저는 바쁘지 않았고 표를 살 돈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얼굴들을, 그 숨막히는 가식적인 분위기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설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설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설 용돈으로 5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시골에서 넉넉하게 설을 보내시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짐이 아닌 저의 책임과 도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제야의 밤, 저는 작년처럼 고시원 방에 웅크리고 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옥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광안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강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저는 최고급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제 주위에는 즐겁게 웃고 떠드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에 가볍게 부딪히며 속삭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 민서야.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버텨낸 걸 축하해. 새해가 되는 순간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환희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는 불꽃을 바라보며 마음속 가득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저의 집을 찾았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제 영혼의 안식처를.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차례상 옆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웃으며 제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도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오빠가 크게 말했습니다. 거기는 재밌어. 올해는 네가 안 와서 집이 너무 썰렁하다. 저 아주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오빠. 저는 웃으며 카메라를 돌려 제 뒤로 펼쳐진 화려한 불꽃놀이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정말 예뻐요.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가족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새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아가씨가 제일 신났네. 예쁘게 차려입고 그렇게 비싼 레스토랑에도 가고, 그러니 부모님 계신 시골집에 설세러 올 생각도 안 하지.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편협하고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네, 새언니.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명절에는 저 자신에게 상을 줘야죠. 그럼 저 이제 전화 끊을게요. 불꽃놀이 더 봐야 해서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와인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혀끝에 씁쓸한 맛이 돌다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달콤해졌습니다. 저는 저의 통쾌함이 더 이상 복수가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행복한지 아닌지는 저 자신만 알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해 3월, 저는 큰 계약을 위해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 간 김에 주말에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집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낡은 그 집, 대문 앞에 화단은 그대로였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밤중에 캐리어를 끌고 도망치던 초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단발머리를 한 채 자신감과 성공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값비싼 해산물과 귀한 선물 세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시고는 기뻐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꽉 껴안고 온몸을 더듬으셨습니다. 세상에, 이게 내 딸 맞니?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다. 너무 예뻐졌어. 저는 활짝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딸이죠.
부모님은 건강하셨어요? 우리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도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두 사람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새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질투와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옷, 제가 든 가방, 모든 것이 그녀가 항상 꿈꾸던 명품이었습니다. 아, 아가씨, 오셨어요? 새언니는 더듬거리며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 오시려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래야 시장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다 대접하죠. 요즘 아가씨 정말 멋있어졌네요. 역시 도시 사람은 달라. 저는 선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놓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출장 왔다가 부모님 뵈러 잠시 들렀어요. 새언니, 이건 부모님이랑 오빠 부부 드시라고 사온 거예요. 오빠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왔다. 부모님이 내 얘기 많이 하셨어. 거기서 일은 잘 돼? 네, 잘 돼요, 오빠. 지금은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수입도 괜찮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새언니는 더 이상 제게 비꼬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제게 반찬을 집어주며 일과 월급에 대해 묻고 심지어 제가 능력 있고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오빠는 조용히 앉아 가끔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새언니의 아첨과 오빠의 존경을 받으며 마음속에 어떤 자부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겉모습과 물질적인 것으로만 평가할 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새언니는 제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아가씨, 오랜만에 왔는데 하룻밤 자고 가요. 엄마랑 얘기도 좀 하고 아가씨 쓰던 방 깨끗하게 치워뒀어요. 아직 고치지도 않았고요. 저는 제 눈물이 갇혀있던 그 낡은 방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새언니. 하지만 오늘 오후에 바로 가봐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요. 시내의 호텔은 이미 예약해뒀어요. 부모님은 아쉬워하셨지만 더는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차에 태워보낼 때 오빠가 따라와 제 손에 과일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우리 집 과수원에서 딴 거야. 가면서 먹어. 고향 생각날 때. 민서야. 옛날 일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났었어.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오빠를 보며 제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어쨌든 그는 제 핏줄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난 일이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오빠는 여기서 부모님 잘 모셔요. 저 갈게요. 저는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안동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